예,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정책 전환이나 새로운 정책의 도입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던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좀 실망스러운 결과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결과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잭슨홀 미팅 이후,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 여러 얘기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있었으니까 먼저 그 부분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상당히 모았었거든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모두 다가 아무튼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딱 한 단어만 눈에 띄입니다. 뭐냐면 평균 물가 목표제. 이렇게만 이제 눈에 띄는 형태인데요. 우선 이거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사람들이 예. 자꾸만 거기다 의미를 두려고 하는데, 연준이 물가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둔 거는 사실 연준은 예전부터라도 물가 목표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예. 그 이전에는 90년대까지는 물가를 낮추려고 노력했었고,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그린스펀 의장 시절인데 IT 버블 붕괴 이후로 자꾸만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그린스펀 의장도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 시기에 버냉키 의장을 했었죠. 연준 의장 하신 분이 그 당시 교수였는데 연준 이제 그 위원으로 이사로 참여를 해요. 근데 예. 왜 버냉키가 거기 들어갔느냐? 버냉키는 예전에 디플레이션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그쪽에 예. 가장 전문가라고 인정받고 있던 사람인데, 그 버냉키 교수가 그 연준 이사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연준이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버냉키 의장이 2006년인가 2005년인가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하던 물가 목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한 예. 것이죠. 그전에는 사실 연준이 어떤 것에 대해서 목표를 하나를 두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연준은 의회로부터 이제 4가지 이상의 목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물가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그렇고 성장률도 그렇고 목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명시적으로 어떤 물가 목표제를 둔다. 근데 버냉키 의장은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러면서 금융위 이후로 물가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물가 목표에 따라서 돈을 마구 풀어대는 그런 예. 행동도 했었는데, 저는 2013년에 버냉키 의장이 불명예 퇴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돈을 마구 풀어서.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연준은 다시 물가 목표에 대해서는 예전하고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생각 안 해요. 예. 물가가 2% 그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넘어갔다고 해도 크게 사실 잠깐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 같다. 좀 지나면 다시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지금 물가가 2%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연준이 아주 심각한 정책을 쓴 것도 아니거든요. 이번 예. 바이러스 확산 이전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하는 건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예. 물가가 좀 올라가도 괜찮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글쎄, 저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하기로는 2% 이상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게 이제 정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결국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일정한 어떤 기간, 5년이면 5년 이렇게 놓고 그 사이에서만 그냥 평균값이 2% 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2% 넘는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하거나 이럴 일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물가가 2%를 넘을 수 있느냐 하는 거의 문제죠. 네. 그게 못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평균 물가 목표제나 그냥 물가 목표제나 별다른 의미는 그게 크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아무튼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잭슨홀 그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에서 핵심은
이게 이제 물가는 그냥 우리 대충 신경 안 쓸게 예. 올라가도록 할게. 올라가도 우리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럴 생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중점을 고용 쪽으로 완전히 옮겼어요. 물론 고용이요. 연준이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목표 중에 고용도 있습니다. 완전 고용의 창출 이것도 있고 물가 안정 이런 것도 있는데 물가 안정은 신경 안 쓰겠다라는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정책의 중점을 예전에 버냉키는 물가를 디플레이션을 막겠다 이걸로 예. 해서 이제 돈을 마구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풀면 물가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화폐 수량설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뭐 물건이 많으냐 돈이 많으냐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디플레이션 막는 거는 돈 많이 풀면 된다. 이게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그렇게 했던 맥락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의회나 정부 백악관으로부터 불신을 받으면서 2013년에 자기가 추진하고 있던 정책을 중도에 그만두고 흔히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그만두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옐렌 의장은 이 정책을 이제 소프트 랜딩 정책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본인이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게 끝나니까 본인은 이제 한 번만 하고 물러났던 것이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은 뭐 이런 식의 돈을 풀어서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확실히 그거하고는 좀 선을 그어버리면서 고용에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예전에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하고 물가를 끌어올리고 할 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었어요. 그때 이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하면서. 예,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월스트리트는 금융은 1%밖에 안 되고 메인스트리트가 99%인데 왜 너희는 1% 은행 살린다고 그 돈을 퍼붓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힘들어하는데 1%를 살리기 위해서 왜 그 돈을 푸냐. 연준이랑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면 이제 그게 버냉키 의장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은 물러나게 했던 배경이 됐던 건데 파월 의장은 확실히 그거하고는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예. 선을 그어버리고 뭐 이번에 금융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없기도 합니다만 메인스트리트 살린다. 물가 이거는 메인스트리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예. 뭐 근데 메인스트리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물가 좀 올라가면 어떻느냐라는 거거든요. 물가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업들은 자영업자들도 그렇죠. 물가가 좀 올라가고 매출이 증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그 물가 올라가는 걸 왜 굳이 그렇게 때려잡으려고 할 것이냐. 그거는 신경 안 쓰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가를 막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버냉키도 해봤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예. 물가는 이야기 안 하고 고용에만 신경 쓰겠다 그러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좀 금융시장에서는 좀 위험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한 8bp? 미국의 30년짜리 국채 금리가 한 거의 10bp 가까이 올랐습니다. 10년짜리도 6bp, 7bp 정도가 올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연준이 물가를 끌어올린다고 돈을 푼다라고 한다면 채권 시장도 나쁠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연준이 어떻게 고용을 증가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예. 연준이 돈을 푼다고 해서 고용이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예. 도대체 연준이 뭘 하겠다라는 거지? 고용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 차 싶었던 그런 내용인데 연준이 그걸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국채를 찍어라. 예. 우리가 그거 다 사줄게. 뭐 이거밖에는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정부 재정의 화폐화라고 표현하고 debt manipulation이라고 영어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 중앙은행도 라가르드 총재도 그런 입장이지만 우리가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야기할 때만 기회가 있으면 계속 정부한테 제발 좀 재정을 써라. 고용 창출하자. 우리도 고용 창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그래서 당신네들이 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고 재정을 풀어서 고용을 증가시키겠다고 하면 그거 우리가 그 채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채가 지켜놔도 우리가 그거 낮은 금리에 다 사주고 돈을 짓겠다. 예.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이 예전에 버냉키 때는 돈을 찍어서 있는 채권을 막 사면서 채권 가격이 끌어올렸어요. 예. 그때 채권 시장이 환호했죠. 근데 어제 연설에서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금리가 튀어버렸거든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계속 채권을 찍어대고 연준은 금리가 못 올라가게 그걸 딱 막아놓고 예. 그럼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뭐 돈이 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예. 금리가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게 뭐 크게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 유동성 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그 선을 그은 것 같아요. 물론 유동성 안 풀 거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돈은 고용이 도움이 되는 쪽이다 풀겠다 이런 걸 좀 분명하게 한 거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버냉키 의장 때와는 확실히 파월 의장이 이제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거라고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정부는 국민한테 돈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나눠주는 원동력은 중앙은행이 정부에다가 돈을 마련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상승을 하는 형태인데, 자,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미국 시장의 변동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들었던 것이 뭐냐면 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쭉 이렇게 상승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제도 이제 금리가 올라갔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국채를 계속해서 찍어가지고 그 했을 때에 이제 그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런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연준은 늘 그래왔습니다만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건 늘 그랬어요. 예, 그렇죠. 1996년에 그린스펀 의장이 뭐 비이성적인 과열이다 그래서 한마디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고 그렇죠. 난 이후로 예, 그 단어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절대로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늘 이제 뭐 관심을 끄는 게 아니고 늘 그게 핵심이에요. 미국은 특히나 그러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채권 시장을 통해서 금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이제 어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환호를 했을 건데 우리가 돈을 계속 풀고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서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쓰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더 떨어지고 주식 시장도 환호를 했겠죠. 근데 예, 그렇죠. 결국 연준이 이제 채권 시장을 건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식 시장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지 뭐 금리 좀 낮추고 올린다고 하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근데 어제 맥락을 보면 금리를 갖고 주식 시장의 과잉 유동성을 컨트롤을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사실상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따로 그거 이야기하면 또 이제 주식 시장이 직접 개입했다고 또 난리가 날 테니까. 그 채권 시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정책은 이거고 금리가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우리 그거 잡을 생각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 고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예. 물가 올라가도 신경 안 쓰겠다. 이거 자체가 둘 다 채권 시장의 악재예요. 그렇죠. 금리가 예. 올라가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와 이렇게 유동성이 많고 앞으로 연준이 계속 유동성을 풀 건데 우리 그냥 계속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제동을 걸려고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고 가지고 급제동을 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전에 그린스펀은 급제동 한번 걸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하면 급제동 걸어보려고 했는데 하루 떨어지더니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또 폭등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연준이 완전히 체면을 구겼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급제동은 절대 걸지는 않습니다만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고용을 위해서 유동성을 쓰지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위해서 이제 안 쓸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이렇게 약간 이제 방향이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이제 그 맛배기만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7월 중순을 넘으면서 미국 경제가 조금 둔화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수치들을 보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지표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구 소비재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오늘 그저께 뭐 이렇게 이번 주 내로 나왔던 지표들 중에서 주택 관련 지표들도 보게 되면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을 계속하면서 원래 생각했던 V자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도 지금 상당히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글쎄 경제라고 하는 게 늘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 이번 바이러스 국면 같은 게 굉장히 좀 짧게 확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게 길게 떨어지든 짧게 떨어지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때는 늘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이게 회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여기다가 엄청난 그 땔감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땔감이 떨어질 때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기 주가도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에서 주식을 팔고 많이 후회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경제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땔감을 확 집어넣어 버린. 그러다 보니까 확 올라가는데 이걸 보고 이제 또 그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이제 대세 상승의 시작이 경제가 진짜 예. 좋아진다, V자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는데 사실 그 땔감이 한번 났던 땔감이 떨어지고 나면 모든 경기 그 침체 이후의 회복기에 똑같은 패턴입니다만 이 더블 딥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예. 이 더블 딥은 왜 나타나느냐면 땔감을 확 집어넣으면 제조업 경기나 이런 건 다 좋아지거든요. 사람들 예. 소비도 안 했던 소비가 일어나는 흔히 이제 지연된 소비,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이게 훅 하고 올라가요. 예. 근데 그렇죠. 그러고 나면 또 훅 하고 또 한 번 썼기 때문에 몰아서 썼기 때문에 또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블 딥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고용이 제일 회복이 더딥니다. 고용은 그동안에 그 멈췄던 공장이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새로 공장을 돌리면 예전보다 확실히 사람을 덜 필요로 해요. 예. 사람이 모자라던 상태에서 공장이 멈췄다가 공장을 돌리면서 더 많은 사람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경기 침체 들어가면서 이미 사람들이 남아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고용을 하더라도 예전보다 고용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제 연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 속도를 이제 그때부터 잡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게 뭐 경기 침체 이후에 연준으로서도 가장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고 예. 사실 지금이야 아직까지는 이게 이 V자형 라인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도 주식시장도 가장 가장 이제 예민하게 쳐다보는 지표가 고용 지표예요. 저게 예. 개선되고 있다. 뭐 주간 실업 수정 청구 건수 이거야 뭐 일주일에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예. 지난주 안 좋았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번 조금 주 좀 좋았다가. 네 이러는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추세 판단하는데 좋은 지표는 아닌데 우리가 매월 초에 나오는 실업률이나 아니면 신규 취업자 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돌아섰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예. 더블딥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요거가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면 주식시장도 뭐 크게 걱정 안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선진국과 관련한 부분들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미국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3대 지수 중에 2개 지수는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진국 그 이외의 선진국 시장을 보면 거의 한 3개월째 계속해서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이고요. 영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하락했던 거에서 한 50% 정도 회복을 한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계속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그 각각의 나라에서 산업의 차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경제 위기는 늘 그랬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추세가 그게 다시 확 뻗어나가는 그런 현상을 낳습니다. 예. 경제 위기 이후로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디커플링이 이미 되고 있었고, 근데 그 경제 위기 이후로 디커플링이 훨씬 더 심화가 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경제의 양극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양극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경기 침체는 이걸 더 훨씬 더 키워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언택트는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혀 있었고 전통 산업들이 이제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유럽이나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관광객들의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의존도가 꽤나 높아져 있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그 훌륭한 문화유산들을 갖고 그렇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을 하면서 기존의 산업들이 약화돼가는 걸 그냥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위기가 겹치면서 그게 훨씬 더 악화가 되고 뭐 여행객들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언택트 쪽은 훨씬 더 강화가 되고 IT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미국 이런 나라들은 훨씬 더 강하게 치고 나가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그나마 유럽보다는 상황이 괜찮은 것도 아시아가 전체 주식시장에서 비중에서 보게 되면 이 IT 비중이 유럽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본다고 한다면
국가의 차이, 국가별로 디커플링은 결국은 산업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은 아무튼 이런 형태가 조금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로 넘어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치를 수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1.1%포인트를 내렸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일단 아무튼 올해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그 전망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을 비롯한 이런 전망 기관들이 계속해서 전망치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장은 올해 성장률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제가 봐도 그런 형태가 아닌가. 네, 마이너스 10%가 나오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년에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래서 이제 이맘때쯤 되면 그 고백의 시간이죠. 사실 중앙은행도 그럽니다만 애널리스트도 그러고 전부 다 그동안 올해 전망해냈던 거를 대충 이 정도 오면 다 깎아 내려갑니다. 깎아 내려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거든요. 예. 아니 왜 당신 그렇게 높게 전망했다가 낮추냐라고 굳이 이렇게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예. 대신에 내년 걸 좀 더 올려줘요. 이러면 그렇죠. 시장은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이때가 이번 여름 9월, 10월 가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수정해주는 그런 시기인데 아무래도 한국은행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수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3단계 거리두기까지 격상되는 상황까지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낮춰놓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3단계가 만약에 되면은 성장률이 그 정도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3단계가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걸로 해서 낮춰놓은 게 돼서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마지막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니까 넉넉하게 밑으로 내려놓는다. 그게 이제 저희도 전망을 해보면서 하는 많은 일들이죠. 네. 앞으로 나올 거를 대비해서 넉넉하게 높인거나 넉넉하게 낮추거나 이런 거의 일환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언론에서 어제 하도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치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형태였는데 그거 이상으로 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장기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이제 이 채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얘기는 외국인 매수를 비롯해서 채권에 대한 매수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형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에 대해서 계속 그런 질문, 채권 수급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게 채권 수급이 계속 좋을 수만은 없겠죠.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는 사실상 2년짜리 채권에 거의 집중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쪽에 그거보다 더 긴 채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긴 만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외국인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계속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미국처럼 양적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빨리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자꾸만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은 그러는 거죠. 아직까지 그럴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 쪽에서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부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국채 발행 말고 어떤 새로운 채권 가령 이게 인프라 투자 들어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채권 회수가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일반 회계 재정의 일반 회계 가지고 국채 발행하는 것보다 또 다른 새로운 이제 특수 목적 채권을 발행하고 금리를 국채보다도 좀 굉장히 높이고 여기는 민간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정부도 들어가고 물론 여기 정부가 들어가게 되면 정부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대신 민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위험도도 커지고 금리도 높아지게 되겠죠. 뭐 3%, 4% 이렇게 아마 금리가 나올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 투자 기관이나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기명 채권보다는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은 방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그 정부의 그 국가 재무 부담도 좀 안 올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 그걸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채권 수급이 지금 그렇게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여기서 양적 완화하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채권 예. 발행하면 이 채권 수요가 좀 모자라면 그때 한국은행이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좀 가정하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 확산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격상될 경우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당연히 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3단계를 뭐 한 일주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괜찮으냐 그것도 아닐 그것도 거거든요. 아니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이게 무증상으로 상당히 일주일 이상씩 뭐 또는 2주일씩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3단계를 한번 시행하고 나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2단계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경제 타격은 상당할 거예요. 그리고 예. 사람들로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가 3단계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단계로 낮추더라도 경제활동의 위축은 상당 기간 동안 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건데 이미 뭐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뭐 선진국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중국, 러시아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있고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 가을에는 아니겠지만 내년 봄 정도가 되면 백신이 상당히 좀 광범하게 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봄처럼 다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번 가을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는 지난 봄에는 이게 몇 번 이런 일이 언제까지 갈지도 몰랐던 그렇죠. 거고 예, 예. 이번 가을은 이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뭐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5%, 10% 많으면 그 정도의 가격 조정 정도가 아니겠는가 예, 생각합니다. 그 제한적인 영향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9월입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9월에. 글쎄 뭐 결국은 이게 올라간 종목 사느냐 떨어진 종목 사느냐라는 관점에서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지금은 뭐 올라간 게 있고 아직까지 못 올라간 게 있는데 예.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만 이제는 이쪽에 좀 눈을 돌려보자. 뭐 이쪽은 됐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다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잘 가고 있던 종목들보다는 좀 소외된 종목들에서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주식 시장은 아주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비슷비슷해지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